안녕하십니까. 지난 29일 TBS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밀접 접촉자를 파악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했고요. 진행 중인 방송을 중단하면서 건물 정밀 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TBS는 사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해 서울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공영방송 역할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잠시 후 현재까지의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꼼꼼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상황 문숙희 보도본부 기자와 함께 살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540명입니다. 사흘 연속 400명대를 유지하다가 어제 500명대로 다시 올라섰고 오늘까지 이틀째 이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16명, 해외 유입이 24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또 보면요. 서울 260명, 경기 137명, 그리고 인천 22명 등 수도권에서 419명이고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15명, 충남과 경남에서 각각 13명씩 등 9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35,703명입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117명으로 어제보다 16명이 늘었고 3명이 더 숨져서 누적 사망자는 총 529명입니다. 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400명대와 50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집단 감염이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 계속해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서울 강서구 댄스학원 확진자가 4명이 더 늘어서 총 219명까지 파악이 됐고요. 부산, 울산의 장구강습 관련 확진자는 10명이 더 추가가 돼서 누적 158명입니다. 또 경남 진주시 단체 연수 관련해서도 7명이 더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82명입니다. 또 새로운 집단 감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콜센터와 관련해서 지난달 29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로 8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9명입니다. 마포구 홈쇼핑 관련해서도 지난달 26일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17명이 늘어서 지금까지 총 18명입니다. 이 밖에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11명이 감염이 됐고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서는 18명의 확진자가 파악이 된 상황인데요. 여기엔 고3 학생도 각각 1명씩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제 수능을 하루 앞두고 이 학교와 학원가에서 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고3 학생도 확진 판정을 받았군요. 이게 이제 오늘이 수능 날이잖아요. 지금까지 입실부터 지금까지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집 앞에 바로 이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예년에는 이제 응원이다 해가지고 많이 네.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또 조용하게 입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 전체 과정에서 방역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 체온 측정을 모두 하고 들어갔고요.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었고 시험을 보는 동안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매 교시가 끝날 때마다 이 시험실을 계속 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곧 2교시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시작이 될 텐데요. 이 점심시간에도 자기 자리에 앉아서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해야 합니다. 확진된 수험생들도 시험 무사히 치르고 있죠? 네, 어제 교육당국이 밝힌 이 코로나19 환자 중 수능 응시자는 3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들 중에서 수능에 응시한 학생도 404명이나 되는데요. 이들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현재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혹여나 어젯밤이나 수능 당일인 오늘 새벽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혹시라도 있더라도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취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예. 실제로 새벽에 확진 받은 이 수험생이 있었는지까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상황이지만 만약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리 마련해 놓은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의 별도 공간에서 현재 시험을 치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아침에 접한 뉴스인데 대입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수능 감독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수능 감독관 19명 그 같은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긴급 교체되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전에서 이 수능 감독관인 고등학교 교사 1명이 어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는 바로 이 수능 감독관에서 배제가 됐고요. 이 교사와 밀접 접촉한 같은 학교 교사 18명도
즉시 이 수능 감독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대신 예비 감독관이 현재 투입한 상태입니다.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이 교사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어젯밤 긴급 방역이 실시됐습니다. 이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첫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췄는데 모쪼록 끝나는 시간까지 무사히 잘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시험 중에 마스크 쓰는 것도 참 불편할 텐데 무엇보다 수험생들이 끝까지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전하게 시험을 잘 치르고 결과도 좋게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확진자 발생의 감소세에 접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험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가 470여 명에 이릅니다. 또 게다가 자가격리자가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은 16.1%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전국적으로도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경북권과 제주를 뺀 대부분의 권역에서 이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 제주도 기준 충족은 되지 않았지만 네. 이 관광객이 워낙 많고 또 하루 새 확진자가 4명이나 발생하다 보니까 내일부터 제주형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을 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또 위중 중증 환자도 그저께 21명이나 급증한 데 이어서 오늘도 16명이나 추가로 또 늘었습니다. 현재 117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2주 전쯤부터 전체 확진자 수가 크게 늘다 보니까 이 위중증 환자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추이를 보면은 이 위중증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가용 병상을 계속해서 더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전국 2.5단계 거리두기 격상 기준이 이 전국 1일 신규 확진자 400명에서 500명 이상 사이인데 네. 이를 이미 충족한 상황입니다. 기준은 이미 충족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일단 이번 주말까지가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황을 보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리두기 단계를 신속하게 올려서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2.5단계로 되면 어떤 게 달라지나요? 네, 만약 전국 2.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다면 이제 네.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건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또 식당과 카페, 노래방 같은 중점 관리 시설뿐만 아니라 이 상점과 마트, PC방 같은 일반 관리 시설도 밤 9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게 되면 이 시민들 불편뿐만 아니라 이 생계에 대한 불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다만 지난달 19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거리두기 단계를 향상을 한번 했는데 그 이전 주말과 비교했을 때 이동량이 23%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딱 이 첫 번째 거리두기 상향으로부터 2주가 되는 날인데요.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확진자 감소가 이뤄지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거리두기 효과가 지금쯤이면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진정세로 접어들어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는 그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희 TBS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불가피하게 지난 사흘간 코로나19 특보를 전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진짜 코로나19가 일상 속 턱 밑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거리두기를 실천해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에 철저히 힘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숙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사흘 동안 방송을 부득이하게 쉬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일단은 먼저 TBS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저희도 이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했는데요. 이게 사람 심리가요. 저는 결과 기다리는 동안 괜히 음성 판정 받았지만 결과 나올 때까지 괜히 몸이 으슬으슬하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제가 따로 연락도 드렸잖아요. 이거 원래 이런 거예요? 예, 원래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네. 뭐 면접 시험을 가고 하면 손에 땀이 나고 네. 또 마음에 드는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심장 박동이 뛰는 것처럼 네. 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 자율신경이라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신경이 먼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확진자인 것처럼 열도 좀 나는 네. 것 같고 재채기도 나는 것 같고 예. 뭔가 으슬으슬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예. 거거든요. 그런데 음성 나오잖아요. 네. 그럼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그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이것은 신기하더라고요. 매우 자연스러운 자연스럽다. 현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 기자님은 괜찮으신가요? 컨디션 네, 컨디션 좋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에도 또 검사를 받으면서 한 2번 받으셨잖아요. 네, 10월에 한 번 받고 11월에 한 번 받았거든요. 이게 코로나19가 진짜 일상으로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저희 TBS에서는 방역을 이제 철저하게 방역 소독도 하고 개인간 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여러분께도 차질 없이 방송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신규 확진자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 54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 발생만 따지면 516명인데 두 분이 보시기에 확산세가 진정이 되지 않고 지금 계속 이제 50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추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전히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코로나19와 거의 지금 10달을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상황이 제일 나쁘다. 그 얘기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한 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 목, 금, 토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월 화에 400명대를 찍으면서 예. 뭔가 2단계 조정이 있으니까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제가 수요일 날 돼봐야 안다 그랬었거든요. 수요일, 목요일 500명대로 나빠졌거든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2단계가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은 단계 조정을 해도 단계 조정으로 막을 수 없을 만큼 이미 광범위한 전파가 일어나서 2단계 조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방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능 있잖아요. 네. 수능 끝나고 나면 수능 학생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가 지금 이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곧 토요일 정도 되면은 네. 500명대 후반이나 600명대 초반을 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이 되면 예. 지금의 상황이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800명에서 1000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5단계로 한 번 올렸었고 그리고 또 곧바로 2단계로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네. 불구하고 수요일, 목요일 날 500명 이상으로 지금 확진 환자가 나왔거든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거리두기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에 대한 거리. 네, 2단계 거리두기 예. 효과는 아직 뭐 며칠 더 살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 보통 우리들이 계속해서 강조해 왔듯이 한 주의 확진 환자 추이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확진 환자 숫자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400명대까지 줄어들었던 확진 환자 숫자가 어제 500명대로 다시 복귀했고 오늘 또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추세대로라면 내일도 줄어들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은 다음 주에는 600명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또 500명대, 600명대를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은 200명, 400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어쩌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뭔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놓치는 것으로 나중에 기록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이나 뭐 이제 그런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걸 얘기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거리두기를 격상한다고 그래서 뭐 그 거리두기의 효과가 바로 직접적으로 예.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정부가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네. 그 연장선상에서 거리두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시민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획기적으로 줄게 되면 12월 달 한 달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중요한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 시기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수도권의 단지 단계가 예. 중요하지 않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단계 조정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제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제 강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단계라고 하는 단순 단계가 아니라 예.
단계라고 하는 거에다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는 시사하고 있다 이런 예.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단계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5단계까지 있잖아요. 5단계를 높여도 잡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마지막인 3단계로 해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예. 5단계로 되어 있는데 5단계 중에서 최고 단계를 가더라도 잡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왜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자, 단계 조정만 놓고 보면 단계 조정은 언제나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단계를 하게 될 때 2단계를 하게 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어떤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2단계는 2단계를 선제적으로 가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단계를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2단계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단계를 높여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단계 조정에서 네. 2.5단계나 3단계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넘어서서 전국적인 확산일 때 2.5단계나 3단계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전국화 양상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5단계나 3단계 단계만 놓고 보면은 미리 1주나 2주 정도에 2.5단계나 3단계로 과감하게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 2.5단계나 3단계의 수준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계속 2.5단계나 3단계를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못 간 거 아니에요. 정부가 아무튼. 예. 근데 지금 와서 떠밀려서 2.5단계나 3단계를 가잖아요. 그러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늦을 수 있다. 이미 늦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속 이렇게 끌려가는 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수도권인 경우에는 2단계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단계 플러스 알파는 원래 없던 단계예요. 예. 이런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5단계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단계 플러스 알파를 했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 이렇게 없는 단계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국민 신뢰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계 조정이 당국만 단계 조정을 하고 국민이 협조하지 않는 단계 조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당국이 없는 단계를 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국민이 신뢰하지 않거나 또는 국민이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가지고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도 그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이미 단계 조치를 해도 실효를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이미 방역 당국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아주 새로운 사고를 하지 않는 한에는 단계 조정만으로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는 사실상 어려운 단계에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당국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되는 수치, 확진자 수치를 쫓아가는 형국이잖아요. 이제 그날 얼마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충족했을 때 우리가 할 것이다라는 약간 후행적인 조치에 대한 비판을 해주셨고 2+ 알파 단계, 예를 들면 사우나, 한증막, 실내 체육시설 운영이 안 되고 단지 내 헬스장, 카페, 독서실 운영 안 되고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행사 같은 거 금지되는 이런 2+ 알파 단계 조치가 대중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뭐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정부 측에서 위험한 그 집단을 관리하기 위한 핀셋 방역 조치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핀셋 방역도 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2+ 알파 단계가 적용이 된 다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목욕탕 영업은 계속하는데 사우나나 한증막 문만 닫아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목욕탕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사우나나 한증막 안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보다는 탈의실이나 혹은 샤워실 같은 곳에서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 샤워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방역 당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영장의 샤워실을 막아버리면 수영장 자체를 막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수영장 샤워실은 그대로 허용을 해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은 시민들의 300일 이상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쌓인 상식으로만 봐도 네. 샤워실이라든가 탈의실 같은 곳이 훨씬 더 감염 가능성이 높을 텐데 샤워실이나 탈의실은 그대로 두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감염 가능성이 예. 오히려 낮은 곳만 지금 시설 폐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헬스장도 단지 내 헬스장은 안 되고 그냥 일반 헬스장은 또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들이 시민들에게 뭔가 방역에 일관성이 없구나라는 메시지를 자꾸 줍니다. 주기 때문에 그건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방역 단계가 정세균 총리의 중대본 그리고 박능후 장관의 중수본 예. 그리고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의 방대본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그 방역과 관련된 실무는 정은경 청장이 지금 책임을 지고 있고 뭐 병원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방역 행정의 책임은 박능후 장관 중수본에 있고 예. 최종 의사결정은 정세균 총리에 있는데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지 내릴지는 주로 박능후 장관 중수본에서 건의를 하면은 이 정세균 총리 중대본에서 결정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인이랑 실제로 방역 실무를 보고 있는 정은경 청장 라인이랑 굉장히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수도권의 이동량이 주말을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의 효과가 이제 점점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정은경 청장이 뭐 12월 안에 몇 명 나올 수 이러다간 있다. 1,000명이 나올 네.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또 따로 시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은경 청장으로 비롯한 방역 실무 라인이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800명, 1,000명이 12월 안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네네. 하나 뭔가 이 방역 라인과 예. 그리고 방역 라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이에 지금 의견 일치나 혹은 그런 것들이 잘 제대로 안 도움이 되고 되지 있다라는 않고 걸 있다. 방증하는 대목이라서 굉장히 네,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지적은 좀 뼈아프게 새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이 뭐 대체할 만한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예. 합니다. 우선 전 세계 확진자가 몇 명 정도 되냐면은 6,5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 6,500만 명. 거기다가 사망자가 지금 150만 명 정도 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감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게 단순한 감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500만 명이나 걸려서 150만 명이 거의 사망했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느냐 하면은 정세균 총리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나간 주말이 방역의 고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말에 이동을 자제해달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지난주 주말과 지금 지나온 며칠 사이가 거의 이제 단계 조정이 2단계 내지 2단계 플러스 알파가 되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도권에서의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무슨 말씀을 또 하고 있냐 하면은 다가오는 주말이 중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뭔가 방역 당국도 방역과 관련해서 정확한 예측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 정은경 청장께서 한 2, 3주 정도 전에 지금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하루 확진자가 300에서 400명 나올 거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날 방송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600명에서 1,000명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고 나서 바로 메이저 언론이 600명에서 1,000명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날인가에 바로 거의 600명 언저리의 환자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정말 정 청장이 이제 말을 바꾸셔서 1,000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확진자를 생각하는 이런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주체별로?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증 환자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이 아니라 한 4, 5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중증 환자들이 겨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9월에서도 계속 저희가 그렇습니다.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계속 네. 중증 환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상태가 조금 좋아지니까 그 중증 환자에 대한 준비를 안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중증 환자들이 나오니까 병상 부족 때문에 네. 지금 거의 병상 가동할 병상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확진자가 나오는 것과 사망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사망자는 뒤에 나온다고. 확진자가 나오니까 사망자가 이제 3명, 4명 막 나오는데 네.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자,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냐. 지금 이 방역 컨트롤 타워에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주체별로 생각이 다르고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것들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불협화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건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나온 결과만 놓고 보면은 그분들이 예측한 것이나 그분들이 준비해 왔던 거나 그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안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과연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감당할 정도의 역량이 있나라고 하는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분들이 주도하는 방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K방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한 네.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예. 그것이 지금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지금 외신에서 중국의 경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다루느냐 하면 중국이 생각보다 경제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 중국의 경제의 반등은 오로지 방역의 성과에 기초하고 있다. 중국의 방역은 어떻게 하느냐. 서방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네.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실현되고 알겠습니다. 있다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일단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실내로 모여서 산밀 조건이 형성되기 쉬운 조건에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주체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그게 이제 괴리가 생기니까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반박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정부가 해야 할 네. 일은 그런 객관적인 상황 조건까지 염두에 두고서 거기에 맞춤한 방역 정책을 내놓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때문에 방역이 다 된다 그러면 사실은 방역 당국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아서 네. 잘하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역 당국으로서는 무책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위중증 환자 얘기해 주셨으니까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루 새 16명이 늘었어요. 위중증 환자가. 지금 병상 확보 문제도 심각한데 의사협회에서는 아예 코로나 전용 병원을 지정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반쪽짜리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우선 하나는 병원을 통째로 해서 중증 환자를 전담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 병원에 이송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병원 내에 완전한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완전히 수급한다고 하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력은 각 병원들이 다 일단 인력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 염려는 뭐냐면 각 병원들을 일부는 코로나 환자를 하고 일부는 보통의 환자를 하게 될 경우에 병원을 통한 이제 감염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문제는 결국은 재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돈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각 지역에도 각 병원들을 충분히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이제 자금이 투입돼야 된다는 거죠. 병원 시설을 바꿔야 되고 인력을 수급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그 병원에 대해서 보상도 해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같이 굉장히 인구가 밀집된 곳은 어떤 전문 병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른 지방은 지금
지금과 같이 하되 지금 이제 병상이 부족하니까 더 많은 병원을 확충하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자금 문제를 해결해야 지금 예. 의사협회나 지금의 병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자금이 투입된다고 해도 음압병실, 중환자실을 만드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 수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걱정이 클 텐데 일단은 대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감독관이 확진 판정 받아서 비상에 걸리기도 했었거든요.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를 감독하는 교사분들은 레벨 D 방호복을 입게 되는데 이거 입고 시험 감독하는 거 괜찮을까요? 힘들다고 하던데. 네,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좀 자세하게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은 자원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자원자가 많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교사분들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살신성인의 네, 상태로. 자원을 하셨는데 이게 하루 종일 레벨 D 방호복을 입고서 감독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로테이션을 하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년에 비해서 감독관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진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레벨 D 복장을 뭐 생전 처음 착용하고 또 벗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진들이 네. 같이 붙어가지고 레벨 D 복장을 착용하고 또 레벨 D 복장을 탈의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감독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뭐 자원봉사자나 의료진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교사들이 레벨 D 복장을 입고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교사들의 건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어쨌든 굉장히 헌신해가지고 그렇게 감독을 하는 것 자체도 박수를 쳐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더 살펴보죠.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스럽거든요. 지난 6월에 한 식당에서 6.5m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도 공기 중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때 원인이 천장 에어컨 공기 흐름 때문이었습니다. 매 교시 환기를 하고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환기를 시키는 과정 중에 공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 환기를 통해서 바이러스 농도를 낮춰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 환기를 통한 자연 환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학생들이 혼밥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아는 친구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꼭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으면 도시락이나 이렇게 혼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물이라든지 그 이외에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남들과 어울리거나 남들과 서로 나누지 않는 그런 형태의 혼자만 도시락이나 이렇게 준비된 것을 먹는 그런 원칙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입실 전에 발열 체크를 하는데 문제는 이걸로는 무증상 감염자는 가려내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는 가려내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발열과 같은 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당일날 바이러스 배출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실내 환기를 적절하게 시킨다면은 수능 시험장 안에서 무증상 감염자 때문에 광범위한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이런 일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시험이 본 다음에 분명히 수능 시험을 봤던 분들 중에서 확진 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후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후 그렇게 조치들이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 중에서 확진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그 수험생과 같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수험생들이나 혹은 감독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 향후 애후를 좀 면밀하게 좀 검토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수능이 끝난다고 해도 대학별 고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보고 난 뒤에 증상이 나타나면 대학별 고사나 뭐 전형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오히려 더 큰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확진 판정 받으면 아예 수능 시험 못 같은 보잖아요. 경우는 지금 사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이미 몇 개월 전부터 12월 3일 당일에 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 수능 시험만 본다고 해서 대입 일정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더 중요한 뭐 대학별 면접이라든가 논술 같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교육당국과 대학의 입장이 첨예하게 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확진 환자나 혹은
접촉자의 경우에도 비대면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입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일선 대학에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일선 대학에서는 공정성이라든가 행정상의 이유로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볼 네, 수가 그렇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확진자라든가 격리자 같은 경우는 논술이라든가 면접 일정을 소화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공부해가지고 고생해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되면 그 이후에 대입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실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수능 시험 보고 나서는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일들이 그렇죠.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예년만 하더라도 수능 시험 끝나는 날에는 이제 고3 학생들로 거리들이 굉장히 북적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그러면 네네.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일단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면 이게 좀 막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단계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상황을.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게 우선 하나는 우리가 예년에 보는 것처럼 수능생 마케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수험표만 있으면은 뭐 할인해주고. 뭐 할인해준다, 네. 깎아준다, 아니면 뭐 출입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 학생들이 지난 한 1년 반 동안 어떤 수고를 했나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잘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예전에 보면은 몇 명이 어울려서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몇 명이 뭐 어디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타격을 받았던 업주들이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또 판매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거, 실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수능생을 통한 감염 확산이 꼭 일어난다 이렇게 예단할 필요도 없지만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뿐만 아니라 수험생을 둔 이 학부모님들께서도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전형이 다 끝난 후에 좀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얘기를 모든 드립니다. 전형이 다 예. 끝나면 겨울도 지나가니까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백신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이 화이자 백신을 세계 최초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거죠? 영국은 일단 12월 7일부터 접종을 예. 할 계획을 갖고 다음 주 있고요. 월요일이군요. 미국은 예. 약간 검토가 늦어져서 12월 11일 날에 일단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콜드 체인이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이나 예. 영국은 그나마 이제 선진국이니까 일단 접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좀 더 우호적인 것은 모더나 같은 경우도 같은 기술이지만 모더나는 일단 검토 중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같은 기술이지만 화이자는 모더나 백신 용량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더나는 2번을 맞지만 각각 한 번씩이 100 마이크로그램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화이자인 경우에는 30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두 개가 효능은 비슷해요. 효능은 비슷한데 양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런 점에서 화이자가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유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어요. 물론 콜드 체인은 약간 더 덜 우호적이긴 하지만은 선진국에서는 마이너스 70도냐 아니면 마이너스 20도냐 그런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영국이나 미국의 상황을 우리가 면밀히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못 나눈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랑 다른 이야기들은 내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험생분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